그게 참 착해요. 누가 봐도. 그래서 다 효녀라고 그랬어요. 효부라고 그러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성당도 열심히 나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잘 모시고. 근데 나한테 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신세 한탄을 할 때는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시집살이 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따뜻한 밥만 원한다는 거예요. 8명을 아침, 점심, 저녁 밥 세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힘들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새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온천을 간 적이 있어요. 다 온천을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73살 먹은 요셉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근사하게 드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한 잔 따라 드리면서 할아버지, 왜 밥 세끼를 집에서 먹느냐? 한 끼 노인정 가서 먹어라. 노인정 가서 친구들하고 고스톱도 치고 바둑도 두고 그러면 치매도 안 걸리고 그렇게 전심 한 끼 나가서 먹으면은 며느리도 아침 다 상 치고 난 다음에 학부형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아니 며느리가 무슨 징역 사는 것도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차려줘야 되니 얼마나 힘드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신부님 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왜 노인이 노인정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명언을 했어요. 무슨 명언을 했냐면 형들이 심부름을 시켜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73세 형들이 심부름을 시키냐. 그랬더니 신부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가 딱 나타나면은 술 받아와라, 라면 끓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벌써 5년 전 얘기예요. 수원에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노인정 가세요. 그때 아버님이 73이셨어요. 아버님 노인정 가세요 안 가세요? 그랬더니 안 간다고 화를 내시더라고. 아니 왜 노인정, 집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살고 자식들은 한 1km 반경에 떨어져서 살거든요. 왜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형들이 청소시켜서 가기 싫다. 제가 알아보니까 75살 이하를 청노인이라고 그래요. 청년노인이라는 거예요. 청년노인. 제가 여기 3년 전에 수원 고등동 성당에 95살 먹은 할머니가 오셔갖고 래프팅 하고 가셨어요. 배 타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 할머니 참 이렇게 래프팅도 하고 가니까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도 원이 없다고 이렇게 이 나이에 래프팅 배 타고 강에 래프팅을 했다고. 작년에 97인데 또 와서 또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살 산다는 거 지금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살 산다는 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50년 남아있어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다 물려줬어. 얼마를 물려주느냐. 이게 이제 큰일이에요. 자식 대학 하나 졸업시키는데 2억 5천 들어갑니다. 둘 졸업시키면 5억이에요. 부부가 은퇴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금 필요한 현금이 5억이에요. 자식들 대학만 안 보내면 뭐예요? 딱 노후대책연금 딱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식들 정말로 보낼 애들을 대학에 보내느냐. 지금 여러분들 20대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걔네들 다 대학 나온 애들이에요. 독일은요. 얘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중학교 때 갈라버려요. 그래서 대학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머리 나쁜 놈은 어떻게 해? 기술 배워갖고 기술을 배워갖고 월급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니 이름으로 대학은 나왔고 기름칠하는 일을 하기 싫고 그냥 취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고 실업자는 흘러넘치고 여러분들 대학 공부할 애들이 사실은 몇 명이나 돼요. 여기 지금 젊은 엄마들 꽤 왔는데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가 정말로 1등을 하는 애인지 꼴등을 하는 애인지 금방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이 포기를 못해서 그렇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붓어. 그래갖고 이 천재가 되면 모르는데 겨우 원서만 넣으면 되는 대학을 나왔단 말이야. 그래갖고 취직을 못해. 그래갖고 놀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내 주머니가 그때 쏟아 넣느냐고 내 주머니가 뭐가 됐어? 깡통이 됐어. 이 집 뭐 하는 집안이에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태양은 두 번 아름다워요. 뜰 때 아름답고 질 때 아름다워요. 근데 태양은 제가 뜨는 태양을 아주 구름 한 점 없는 뜨는 태양을 보면 뜰 때는 후딱 떠버려요. 이상하게. 근데 질 때 보면은 참 하염없이 쳐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태어날 때 귀한 대접을 받고 죽을 때 귀한 대접을 받아야 돼. 근데 태어날 때는 후딱 뜨는데 이게 죽을 땐 60부터 참 하염없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돈도 안 모아놓고 이 문제 심각하지 않아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 세 가지가 이제 고통이 옵니다. 첫 번째, 몸이 아파요. 그렇죠? 60년, 70년 썼으면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죠? 네, 아픈 데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짜증을 부립니다. 짜증을 자꾸 부리고 신경질을 자꾸 부려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도사가 돼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애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맨날 할머니 보고 우리 할머니 맨날 신경질 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머리 하얗지, 얼굴 쭈글쭈글해지, 이빨은 빠져갖고 여기도 쭈글쭈글해지. 웃어도 전찬을 판국에 거기서 막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면 어느 자식이 그걸 보면서 행복해하고 오랫동안 좋은 마음으로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90살 넘은 장례미사, 90살 먹은 할머니 장례미사를 본당 신부가 해줬는데 며느리가 70이다. 그러면은 본당 신부는 장례미사 하자마자 바로 교황청에 연락해갖고 이 70 먹은 며느리, 90살까지 모시고 산 이 며느리 바로 교황청에 연락해서 시성식 해줘야 돼. 이 며느리. 본당 신부 꼭 할 일이에요. 기적심사 필요 없어요. 90살까지 모시고 산 것만 해도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안 버리고. 제가 어저께 식사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필리핀에 자식이 집 팔고 들어오면은 모시겠다고 그러는데 버린 자식이 있었다며요. 그리고 또 뭐 캐나다에 며칠 전에 또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자식이 그렇게. 여러분들 그게요 남 얘기 아니에요. 여기 노인대학 많이 온다고 그러죠. 제가 노인대학은 1박 2일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강의를 끝나면 절 찾아오는 할머니들이 참 많아요. 신부님 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쫙 얘기하면 어떤 자식까지 있느냐면 생활 그 보조금 나오는 것까지 뺏어가는 자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얘기야 무슨 아이고 여러분들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자, 몸이 아프면은 이제 이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치과에를 갑니다. 치과에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 틀니로 하려면 300만 원, 걸으려면 500만 원, 임플란트로 하려면 3천만 원입니다. 이 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한 달 전에 얘야 내가 요새 이가 아파갖고 소화도 안 되고 골도 아프고 잠도 안 온다. 그럼 아들놈이 딱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이가 없어서 나한테 이해해달라나 보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40대, 50대, 30대 된 자식들 중에 자기 어머니, 늙은 노모, 노부, 어금니 몇 개 빠진 거 아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열어보지 않는 한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 어금니 정확하게 몇 개 빠진 거 아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없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손 들고 나는 안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몽창 빠져갖고 하나도 없어. 그러지 않는 한 자기 부모님 어금니 몇 개 빠진 거 아는 사람 없어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한 10만 명 이상 했는데 정말로 아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놈이 한다는 소리가 어머니 소금으로 양치하세요. 헬 이빨이 있어야지 소금으로 해든지 말든지 했지. 이 속으로 끓는 거죠. 2주 전에 또 전화를 합니다. 얘야 내가 요새 이가 더 아파갖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골도 더 아프다. 어머니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느냐고 소금으로 해라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이 추석날 와갖고 용돈을 주고 왔는데 딱 10만 원을 주고 갔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이때부터 속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는 재미로, 보는 재미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 몸 하나도 이제 건사하기 힘들고 죽지도 않으니까 막 속이 막 미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굴 찾아오냐면 이제 본당 신부를 찾아옵니다. 저를 이제 찾아오는 거죠. 신부님,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할머니들이 이제 내 말을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이제 몸 아픈 거, 아들이 이해 안 해준 거 이런 것만 하면 내가 다 알아듣는데, 우리 할머니들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꼭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신부님 시집 와갖고 노숟가락 뺏긴 얘기, 시집살이 한 얘기, 정말 고생한 얘기. 그래서 신부님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돼갖고 좀 살만한가 했더니 글쎄 6.25가 터지지 않았어요. 6.25 아직 이빨 얘기 나오려면 멀었어요. 이제 6.25 일사후퇴 얘기. 그리고 이제 53년부터 참 우리 지금 70대 80대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잘해야 돼요. 53년부터 62년까지 가난하게 고생한 얘기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자식들을 이제 내 자식만은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고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안 하고 논 팔고 소 팔고 정말로 고생해서 내 자식을 키워놨는데, 내가 늙어서 이해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 10만 원을 갖다 줬습니다. 신부님 억울해서 못 살겠다, 분해서 못 살겠다,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사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 제가 아버님 70살 때 종합검진을 해드렸어요. 종합검진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결과를 보고 어금니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어금니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맨날 이렇게 갈비집에 가서 갈비 사드릴 때 뭘로 드셨느냐고 그랬더니 아들 신부가 사주는 거라 앞니로 그냥 대충 씹어갖고 삼켰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내 아버지 입 빠진 건 모르고 참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내가 이제 치과 의사 하나를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내가 너 세례를 줬는데 내가 네 세례를 주면 내가 네 영적인 아버지다. 근데 우리 육적인 아버지가 이가 하나도 없다. 돈은 내가 요것밖에 없으니까 네가 아버지다 생각하고 완벽하게 해놔라. 뭐 가장 정성을 들여서 해놔라. 내가 뭐 그 병원도 축성도 해주고 다 해줬으니까. 그래갖고 정말 아버지 하듯이, 아버지라고 그래라 그냥. 그래, 아버지 하듯이 거의 1년 동안 매주일 공사를 한 거죠. 그래갖고 완벽하게 해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갈비집에 가도 이제 심지까지 뜯어 드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리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다 뛰어내렸다. 두 번째, 친구가 없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분 계신데, 자, 내가 돈에 주머니가 없어. 그럼 바깥에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요? 당연히 안 나가고 싶어요. 내가 저 모임에 나가갖고 뭘 한번 얻어먹었어. 그 다음에 내가 그 친구한테 사줘야 되는 내가 돈이 없어. 그 다음 만나게 돼요, 안 만나게 돼요? 나이 먹어갖고 돈이 없으면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 초등학생이 학원비가 50만 원, 지금 중학생이 70만 원, 고등학생이 9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90만 원 중에 20만 원만 떼어서 어머니 용돈 줘봐. 우리 어머니 신나서 살걸? 근데 내 자식 학원비 90만 원 안 갖고 오는데 부모 30만 원 용돈? 여러분들 지금 자식들이 부모한테 용돈 얼마 주는 줄 아세요? 1년에 100만 원 줘요. 그 나누면 8만 원이야, 8만 원. 그걸 받으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또 고생해가면서 그렇게 키워요. 이제는 부모 자식지간의 효의 개념은 끝났어요. 효는 끝났다고 그래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효는 끝났다, 사랑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이제 제가 곧 할 거예요. 자, 친구가 없으니까 속이 좁아져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친구들이 있으면 얘기도 좀 하고 속도 풀고 그러면 속이 좀 이렇게 맺혔던 것도 풀잖아요. 집안에서 이제 친구가 없으니까 가만히 방 안에서 이제 뒷방 벽에 이제 어느 학자가 우리나라 노인을 뭐라 그래요? 쥐처럼 깜깜한 방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다고 그래. 우리 할머니들이 내가 봉송체 가면 하고 있는 일이 깜깜한 방에서 진짜 웅크리고 앉아있어요. 쥐처럼. 그러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 벽에다가 인생 복귀하는 거죠. 이빨 안 해준 거 생각하고 한숨 한 번 쉬고. 여름에 냉면을 먹고 싶어. 그러면은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 아들이 사줄래나 기다리는데 한 놈도 안 사줘. 그러면 언제 그걸 갖고 있다가 터트려요? 추석 때 터트립니다. 내가 옆집 자식들이 와서 갈비도 사주고 냉면도 사줬다는데 나는 자식이 6, 7인데 나한테 냉면 사주는 자식 하나도 없다고. 냉면이 얼마나 해요? 5,000원, 10,000원이면 하죠? 그럼 자기 돈으로 사 먹으면 되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걸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말 이거 큰 문제예요. 냉면 먹고 싶으면 상해 가서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한을 쌓는 거지. 5,000원을 가지고.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은 사 먹으면 되는 걸. 그럼 행복한데. 그래갖고 이제 냉면 못 얻어먹은 거 아들이 이제 퇴근해갖고 들어옵니다. 아들이 퇴근해갖고 들어오면요. 참 문제는 뭐냐면은 아들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여러분들 나이 먹어갖고 싸움을 안 걸면요. 자식들이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너 이빨 10년 전에 안 해줘갖고 나 이거 쪼글쪼글 해갖고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더라. 아들이 듣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한 번만 하면 100번째예요. 그럼 이게 안 먹히나 보다 그래요. 방에 들어왔고 또 이제 벽에다 복귀한 것 중에 그래 냉면 못 얻어먹은 거 들고 쫓아나가. 옆집 냉면도 얻어먹었다는 난 냉면도 못 얻어먹었다. 몸 아프죠? 친구 없죠? 뭐만 남으냐면 자존심만 남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얘기하긴 창피하고 또 이제 본당 신부를 또 찾아옵니다. 이제.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또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 이제 또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늙었으니까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 그런 소리 이제 듣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사느냐고 분명히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요.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자식한테 얹혀서 100살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자식하고 늙어서 같이 산다는 생각은 꿈도 꾸면 안 돼요. 늙어서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나 혼자 자식한테 폐 안 끼치고 오래 사는 게 누구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야? 자식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 듣고 이제 할머니가 나한테 그래. 신부님 나 꽃동네 좀 바래다 줄라. 난 자존심 상해서 저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럼 내 할머니한테 그래. 할머니 꽃동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저 새벽에 그 꽃동네 앞에 내려다만 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부님은 꽃동네 앞에까지만 바래다 달. 내가 이제 다 듣다가 할머니한테 그래요. 할머니 그 자식 키웠을 때 속상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속상한 적 많았죠. 7살, 10살 미운 오리 새끼 그때 말 안 들을 때 할머니 그 아들한테 속상하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 나가 그랬죠. 네. 그러면 7살, 10살 먹은 자식이 자존심이 안 상했겠느냐.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 아이는 참고 살았다. 참고 살았다. 너무 엄마가 천하의 엄마가 나가주고 그랬지만 나갈 때가 있어야지 걔가 나갈 거 아니야.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고 살았다. 이제 누구 차례다? 할머니가 참고 살 차례다. 아들도 참고 살았다면 이젠 할머니가 참고 살 차례다. 지금 나가면 누가 할머니를 걷어줄 거냐. 오로지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한 집에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할머니가 할머니의 노년을 할머니의 남은 생애를 준비하지 못한 할머니 잘못이다. 누구 탓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서 참고 살아요. 참고 살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문제가 진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는 안사람, 바깥사람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안사람은 안에서 애 놓다 죽었어요. 그렇죠? 애 키우다. 우리나라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안사람은 안에서 애 키우냐고 정신이 없어. 남편 신경 안 씁니다. 바깥사람 바깥에서 돈 벌다 죽었어요. 옛날에는 부부 갈등이 없었어요. 왜? 만날 일이 있어야지. 안사람 안에서 애 놓다 죽고 바깥사람 바깥에 돈 벌다 죽었으니까 만나야지 갈등이 생길 거 아니야. 서양은 20대만 나왔고 안 맞으면 30대 바꾸고 30대만 나왔고 안 맞으면 40대 바꾸고 40대만 나왔고 안 맞으면 50대 바꾼 부부가 애인같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 위해 준 적도 없고. 제가 재작년에 그 스톡홀름을 여행을 갔었는데
비행기 시간이 오래 좀 하루를 거의 기다렸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녁 비행기를 타려고 저녁 한 5시쯤에 라운지에서 이제 음식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내 앞에 60쯤 된 초로의 할아버지하고 초로의 할머니가 서로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데요. 이 남자가 이 이마 눈에다 뽀뽀 한번 하고 I love you 하니 하고 입에다 뽀뽀하고 I love you 하니 하고 목에다 뽀뽀 1시간 이렇게. 걔네들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안 사람은 안에서 애 키우다 죽고 바깥 사람은 바깥에서 돈 벌다 죽으니까 서로 사랑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상관없었어. 왜? 평균 연령 38세, 46세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 죽으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직장에서 너는 이제 그만 사회에서 쓸모가 없으니까 집으로 가라. 그래갖고 이 바깥 사람을 고홈 집으로 보낸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안방에 이제 이 바깥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방에서 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안 사람이 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뭐에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집안의 태양을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집안의 태양이 둘이니 이게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여자한테 하니 I love you 뽀뽀 쫙쫙 해대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우리의 큰 문제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듣고. 이 우리나라 남자들은 부인을 위한 이벤트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있느냐면 가을 젖은 낙엽 땅바닥에 붙어 있듯이 쫙 부인한테 붙어 있으면서 밥 새끼 따박따박 그냥 받아먹고 끝난단 말이야. 설거지를 하기라나 뭘 하기라나. 그러니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저한테 진짜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유 정말 30년 40년 동안 밥 해대는 거 지겹다고. 지겹죠. 설거지를 해기래나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해기래나 뽀뽀를 해주기래나 그냥 소리나 뻑뻑 지르고 침부림이나 시키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게 얼마나 할머니가 좋아. 심장마비로 죽었으니.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딱 청진길 대더니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심장마비로. 이제 간호사한테 다 처리해갖고 모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다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갖고 이제 할머니가 뒤 따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못 들은 척. 할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완전히 이제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말은 안 나오고 더 애절하게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다리를 치면서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대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반대로 우리 여성들, 우리나라 이 여성 아내들이 남편한테 잘하느냐? 여러분들 남편한테 잘하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바깥에 나가면 왕 대접받는 남편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럼 층층샷 나가면 섬기는 사람이에요. 굽신거려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정말로 내 남편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정말로 왕 대접하고 내보낸 부인이 얼마나 돼요? 이러지 않으면 다행이지. 머리 막 부시시 해갖고 막 사자 머리를 해갖고 머리 끝에는 밥풀 하나 딱 이렇게 붙여놓고 여보 다녀와. 퇴근을 했는데 아직도 그 부시시한 머리를 가지고 테레비를 보고 앉아있다. 어느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여기 평창에 대유라는 오픈했어 작년에. 그러면 여러분들 남편이 어디 가면은 왕대접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내모느냐 집안으로 끌어들이느냐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어. 그런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하라는 거예요. 부인이. 정말로 지혜로운 부인은 요리를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지볶음도 하고 요새 그 텔레비에 보면 이렇게 홍어 이렇게 삭힌 것도 많이 홈쇼핑으로 보내주잖아요. 딱 해갖고 삼합 딱 해갖고 와인 하나 딱 준비하고 이브닝 드레스도 좀 쫙 입고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지 60년을 같이 살지. 무슨 재미로 60년을 살아요. 이건 뭐 김치찌개 한번 해줬단 말이야. 부인이 저녁에 김치찌개 해줬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그거 졸여갖고 이제 또 내놨단 말이야. 저녁에 퇴근할 갖고 왔는데 그걸 볶아갖고 또 내놨어. 여러분들 자식한테 쏟는 거 반만 남편한테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얻고 살 거예요. 나이 먹어서 유일한 친구가 누굽니까? 남편이고 아내밖에 없어요.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를 할 때 할머니 한 분이 남편이 평생 술 먹고 나가서 딴살림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늙어갖고 중풍이 걸린 거예요. 중풍이 걸려갖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 할머니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밉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또 말도 못하는 중풍이 이제 와갖고 고해성사를 이제 이렇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잘못한 걸 다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러니 내가 봐도 저 할아버지 양심도 없구나. 그냥 젊었을 때 저러더니 늙어서 고해를 대신까지 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워. 그런데도 그냥 그 할머니를 저렇게 구박을 하니 참.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마침 내가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장례 미사를 해주고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그랬어요. 할머니 이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집에 가서 이제 행복하게 쉬시라고 남은 여생.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를 보냈는데 그 밤 11시에 할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신부님 우리 집에 좀 와달라는 거예요. 한참 자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이 없으니까 이 집이 그렇게 무섭고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하다는 거야. 지금 빨리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자다가 또 옷도 갈아입고 이제 내가 가고 그 할머니 이제 안수기도 해주고 이제 손잡고 기도해주고 오면서 늙어서 남편이 죽는다. 그날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귀하게, 지금 자식을 귀하게 해줘야 돼? 남편을 귀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오늘 당장 집에 가고 학원 끊어요. 학원 끊고 대학 다닌 자식 있으면 당장 휴학시키세요. 자, 맨 마지막으로 이제 돈이 없어.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그렇죠? 돈만 있으면 어때요? 해요? 자식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어느 정도로 좋으냐? 작년에 내가 여기 우리 생태마을에 콩을 계약 재배를 했어요. 계약 재배를 했는데 1억 원어치 정도 콩을 샀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이 좀 생겨갖고 돈이 없어졌어요. 있던 돈이. 그 돈이 이제 한 2달이나 3달 후에 나오는데 농민들은 빨리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 계약 재배해갖고 왜 안 주냐. 그래갖고 쩔쩔 매는데 꼭 요맘때예요. 우리 어머니가 딱 오시더니 아들이 막 쩔쩔 매고 사람들이 막 농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왜 그러시냐고 신부님. 그래서 내가 원래 계약 재배를 했는데 돈이 원래 한 2억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와갖고 내가 지금 못 줘서 지금 너무너무 당황스럽다고. 그냥 그 얘기만 저는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있기로 하셨는데 그날 그냥 집에 가시더라고요. 우리 누나한테 가자 그랬더니 차로 가셨어요. 다음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내가 그 돈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어머니가 그 엄청난 돈을 해서 보낸 거예요. 아들이 그냥 뭐 그런 거 고생하는 거 보기 싫은 거지. 그래갖고 그 돈을 해갖고 싹 일주일 만에 싹 정리했어요. 나는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은행이 이렇게 꿔주겠어요? 은행이 꿔줘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갖고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다 주면 안 돼. 조금씩. 그리고 그 자식이 나한테 돌려주는 게 있는 자식한테 줘야지. 줬는데 안 주는 자식. 그 자식한테는 주지 말고 내가 줬는데 나한테 준다. 그럼 그 자식한테 계속 잘해주면. 그래서 저는 어머니하고 자식 지간이 기브 앤드 테이크야. 죽을 때까지 기브 앤드 테이크를 해야지 서로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용돈 많이 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한 1년에 받는 용돈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연봉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천만 원이면 괜찮잖아요. 그럼 그 돈 당신 위해서 씁니까?
또 누구한테 써요? 자식들한테 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 이제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노년을 행복하게 맞으려.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이때부터는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내가 프랑스 파리 쌍젤리제 거리를 가보니까 루이비통 꾸찌 있는 거리예요. 그렇죠? 쌍젤리제 거리 가보니까 거기서 저녁에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 꿈도 못 꿉니다. 우리나라 명동에 누구만 득실거려요? 젊은 애들이 득실거리죠? 이거 문제예요. 걔네들이 뭘 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사회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6.25를 겪었어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뤘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애들이 무의미하게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정한 거예요. 이태리 로마의 라보나 광장이라고 있어요. 라보나 광장에 가보면요. 거기도 저녁에 할머니 할아버지 팔짱 다 7, 8분이 팔짱 끼고 숄 딱 걸치고 와요. 그리고 와인 마셔. 젊은 애들은 꿈도 못 꿔요.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비올라 공부하는 아이, 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제일 좋은 데 가자. 그랬더니 시청 근처가 제일 식당이 좋대. 17명이 밥을 먹는데 15명이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젊은 애들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밥 먹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밥 먹고 시청 뒤에 공원에 가니까 젊은 애들이 우유하고 빵하고 그렇게 밥을 때우더라고요. 전심을 다 그렇게 때워요. 젊은 애들 왜 여기 젊은 애들이 식당에서 밥 꿈도 못 꿉니다. 스포츠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타고 다니지 젊은 애들 못 타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명동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없는데 어디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탑골공원에 가면 거기서 배식 받아서 밥 먹고 있는 거. 이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지 나무도 튼튼합니다. 그렇죠? 나무가 튼튼해야지 열매도 튼튼한 거예요. 우리 사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행복해야지 누가 행복할 수 있어?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내가 행복해야지 누가 튼실해? 열매가 튼실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뿌리가 썩어가고 있어요. 뿌리도 썩어가고 나무도 썩어가고 당연히 모두 썩어가요? 열매도 썩어가는 거예요.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178개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102등이에요. 102등. 왜 102등이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글자 공부하기 시작해. 유치원 특목 유치원 다녀. 영어 배워. 중국어 배워. 일본어 배워. 초등학교 가서 이 학원 저 학원 시달려. 공부 못하면 완전히 나쁜 놈이야. 이 세상에서 정말 부모한테 불효자야. 중고등학교 그래서 자괴감 느껴. 대학교 가서 또 취직해야 돼. 그냥 죽어라고 입사시험 보는데 실업자가 100만 명 20대가 넘어.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도 못해. 그리고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부모 돈 얼마를 뺏어요. 우리나라가 결혼 자금이 1억 7천만 원 들어가요. 미국이 2,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돈 다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주는 거. 미국은 안 해줍니다. 일본도 안 해줍니다. 일본의 부모가 어떤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결혼식 때 10만엔 부조하는 부모 훌륭해요. 100만 원 부조하는 부모가 훌륭한. 그 더 이상 안 해줘요. 근데 우리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줘. 그렇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줘. 근데 자식이 그걸 받은 은혜를 알아 몰라요. 받은 놈들은 끝까지 모릅니다. 이 열매 벌써 썩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자식 키우느냐고 고생, 집 얻느냐고 고생, 늙어서도 제대로 노년을 행복하게 즐기지 못해. 여행도 못 다니고 뒷방에 웅크리고 있어. 애들 때도 괴롭고 결혼해서도 괴롭고 늙어서도 괴로워.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몇 등이야? 102등이에요. 이게 다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성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성이 깨어나야지 우리 사회가, 저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아요. 음식점에 가면 물 공짜로 주는 나라 어디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 사 먹어야 돼요. 이 환경 하나만 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세요? 아니, 밥 먹었는데 커피도 공짜로 줘. 이게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근데 왜 우리가 다 불행하다고 느끼느냐? 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노년에 행복한 노년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느냐. 도대체 내가 성당을 나가는데 내가 도대체 행복이 뭔지 모르고 지금 살아간다는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하여라. 산상설계 첫 말씀이 뭐예요? 행복하여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서운함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상대방을 먼저 떠올립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 왜 나를 이렇게 가볍게 보는 걸까?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그 물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는 느낌, 내 말이 가볍게 흘러가 버렸다는 느낌, 분명히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느낌. 이런 감정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어쩌면 꽤 여러 번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거나, 그날 기분이 나빴거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거나, 그 설명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지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물음의 방향을 조금만 안쪽으로 돌려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사실 뇌가 나를 대하는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탓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는 동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거나 그런 사람을 멀리하거나 아니면 그냥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나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 찾는 순간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은 곳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 하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는 모든 관계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태도를 먼저 읽습니다. 누군가 아무리 자신 있게 말해도 그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는지는 표정에, 걸음걸이에, 작은 몸짓 하나에 다 배어 나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계속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의견을 거두어들이고 상대가 불편해할까 봐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변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이 스스로에게 허락한 만큼만 대우합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그에 맞춰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주변도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가볍게 대하면 주변도 나를 가볍게 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이것은 냉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중요한 진실에 가깝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타인을 먼저 배려하면서 자신을 뒤로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몸에 익어버립니다. 좋은 것은 남에게, 편한 것은 나중에, 좋아하는 것은 다음에. 그렇게 자신을 미루다 보면 나중이라는 시간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를 가볍게 여기는 습관이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에는 배려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어느새 그것이 당연한 방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늘 기다리는 사람, 늘 양보하는 사람, 늘 참는 사람. 그 역할이 익숙해지면 그렇지 않아도 될 때에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사실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아주 작은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집어 입는 옷, 대충 때우는 끼니, 피곤하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보내는 하루. 혼자 있을 때는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 이 정도면 됐지. 어차피 나 혼자인데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겠어.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을 만나는 날은 미리 준비하고 상대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공을 들입니다. 그 차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자신보다 타인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가장 소홀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오래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데 그 나에게 가장 인색하게 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타인에게는 기꺼이 내어주는 관심과 정성을 정작 나 자신에게는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의 태도가 사실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기준이 쌓이면 어느새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도 정성스럽게 차려 먹고, 아무도 보지 않는 날에도 단정하게 입고, 피곤한 날에도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품격이 생깁니다. 그것은 겉으로 꾸미는 것과는 다릅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기준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나를 소중히 대한다는 태도. 그것이 결국 모든 관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그 태도는 몸 전체에서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은 어느새 느낍니다.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유를 알지 못해도 이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옷 한 벌을 고르는 작은 선택,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사소한 순간, 말을 어떻게 고를 것인지의 습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의 방식, 이것들이 모여서 나라는 사람의 격을 만들어갑니다. 격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가 쌓인 결과물. 그것이 격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의 작은 선택들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격은 태도로 드러나고, 태도는 관계를 만들고, 관계는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특별한 날의 거창한 결심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평범한 날의 작은 선택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것을 누리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에게 잘해줘도 되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더 바라는 건 욕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도 혼자 먹기엔 과하다 싶고,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나에게 쓰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꺼이 지갑을 열고 기꺼이 시간을 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자기 존중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채우지 못한 채 타인에게 주기만 하는 사람은 오래지 않아 지치거나, 주는 것에 원망이 쌓이거나,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감사함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이 주변 사람에게도 더 온전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가득 찬 그릇에서만 무언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에서 억지로 퍼내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존중은 기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생기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내 말을 가볍게 듣는 사람,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곁에 계속 두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내가 먼저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신호. 하지만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기준을 세우면 그 신호는 달라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달라집니다. 태도에서 이미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가볍게 대하려 할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 알아온 사이일수록, 그동안 정이 쌓인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거리를 두면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상처를 주는 것 같아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나를 지속적으로 작아지게 한다면 그것은 정이 아니라 습관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크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하고 함께 있을 때 더 나다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어떤 관계를 지켜야 하고
어떤 관계와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억지로 결정하지 않아도 기준이 생기면 삶이 스스로 정리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쓸쓸함 너머에 비로소 진짜 편안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먹는 한 끼를 조금 더 정성껏 차려보는 것. 입고 싶었던 옷을 특별한 날이 아닌 오늘 꺼내 입는 것. 아프거나 피곤할 때 스스로에게 쉬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하고 싶었던 것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조금이라도 해보는 것. 좋아하는 것을 혼자서도 즐기는 것. 산책을 나갈 때 조금 더 아끼는 옷을 고르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나 자신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것들은 나를 돌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쌓이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달라진 태도는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나를 위한 선택을 의식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해온 분들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는 것이 왠지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괜히 부끄러운 것 같거나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어색함은 내가 나를 오랫동안 뒷순위에 두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은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새로운 습관이 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몸에 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의지로 버티는 변화가 아니라 태도가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변화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관계가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그 변화는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바꾸려는 시도는 언제나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지치고 상처받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기 위해 쏟아부은 에너지는 대부분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면 내가 보내는 신호가 바뀌고, 신호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의 얼마나 좋아요. 꼭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한 거는 아니다. 그냥 성실하고 착하고 마음이 따뜻하면요 다 살아가요. 우리 생태마을에 우리 직원들이 40명이 있어요. 왔다 가는 사람이 한 100명도 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행복하게 자란 애가 직장생활도 잘한다야. 과거에 술을 먹거나 컴퓨터 게임에 걸렸거나 우울증에 걸렸거나 조울증에 걸렸거나 대인 기피증에 걸린 애들은 아무리 내 강의를 듣고 싶으면 우리 애 좀 맡아주세요. 내가 많이 맡았어요. 정말로 수십 명도 더 데리고 있었어. 근데 그런 이력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직장생활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이력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애를 만들어내는 건 주위 사람이 아니야.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와서 행복한 게 중요한 거예요. 행복한 게. 제가 이번에 애틀란타에 가서 한 집에 하루 딱 머무르고 그 다음에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내가 너무너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 집 주인 자매하고 형제가 신부님 좀 편안하게 하루 아무도 안 만나게 해드린다. 그래갖고 아무도 그 집엔 오겠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초대를 안 했어. 대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좋은 테크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기술 대학교인데 4학년이래. 근데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야. 우리 집에 신부님 오셨으니까 너 와서 저녁 먹고 가라, 기숙사에서. 근데 내가 1시에 이제 좀 씻고 좀 방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얘가 3시에 왔어. 3시에.
셋이 와갖고 엄마하고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엄마 음식 준비하는 걸 다 옆에서 돕더라고요. 고기도 굽고 6시에 밥을 먹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얼굴에 순해. 좀 너무너무 순하고 깨끗하고. 근데 밥을 먹고 이야기를 두런두런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끝났는데 10시까지 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색소폰을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자기 연주한 것도 다 보여줘가면서 밤 10시가 되니까 엄마가 너 이제 기숙사 가라고 10시에 집에를 가더라고 학교를. 내가 여러분들 집에 갔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서울대학 법대 다니는 애가 있어. 근데 내가 여러분들 집에 방문했어. 5분 신부님 오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해라. 그러면 와서 3시부터 밤 10시까지 식사 같이 할 자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본당 신부 때 가정 방문하면은 방에 있는데도 나오는 애가 거의 없어요. 자기 공부한다고. 아니 본당 신부님이 가정 방문을 했는데 방에 있는데도 안 나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훌륭하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것도 본당 신부가 왔는데 자기 공부한다고 내가 거기서 미사하고 한 2시간 있어도 얼굴도 안 비치는 자식들 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잊지 못하는 애가 또 하나 있어. 세크라멘토에 강의를 갔었는데 총회장님 집에서 제가 머물렀어요. 밤 10시에 강의가 끝나고 저녁에 갔는데 그 집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총회장이 치과 의사라 이렇게 게스트하우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와인을 한 잔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1시 반까지 얘가 내 앞에서 시중을 들더라고요. 또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내일 학교 가야 된다며 왜 방에 안 들어가냐?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자느냐? 나 그걸 아직도 잊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신부님 잠자리 게스트하우스에 신부님 잠자리까지 봐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크라멘토가 굉장히 덥거든요. 내 이불까지 봐주고 에어컨 온도까지 다 하고 나 침대에 눕는 거 보고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얘가 이제 대학원, 그러니까 의대는 보통 4학년 학부 끝나고 의대를 가거든요. 치대를 갔어. 라스베가스에 있는 치대를 갔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서울 치대 나와갖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분이에요. 근데 치대를 가서 얘는 군의관으로 지원을 했어. 군의관으로 지원하면 의대가 1년에 학비가 1억이래요. 그 학비를 국가에서 다 대줘. 그 용돈도 다 내줘. 야, 너 아버지 돈 많은데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왜 네가 군의관까지 지원을 하느냐? 근데 또 그 아이가 또 잊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내가 왜 엄마 아빠의 미래를 빼앗아야 되느냐고. 자기가 아버지 돈 쓰면 엄마 아빠 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명문대학교 애들은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기 뒷바라지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이것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 내 나이만 돼도 네 바지에서 올리는지 내 바지에서 올리는지도 몰라. 어쨌거든 이 친구가 한국에 평창에 와갖고 내가 또 장어도 사줬어요. 근데 이미 벌써 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용산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돌아가서 의사를 개업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외국에 이렇게 다니면 경쟁이 없는 나라 애들이요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경쟁이 없는. 근데 경쟁이 있는 데를 가보면요 너무너무 살벌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를 경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살벌한 거예요. 나라가. 또 이 프랑크푸르트에 유럽에 강의를 갔는데 그 가족들도 내가 잊지 못해. 내가 프랑크푸르트 주교자 성당에 가서 미사를 좀 봉헌하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독일어가 유창하지 않았던 거죠. 아들하고 딸한테 연락을 하더라고. 딸은 학교 선생님, 아들은 법대인지 의대를 다니는데 신부님 안내 좀 하라고. 두 아이가 나와서 나를 안내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음식도 잘 시키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내가 명동에 가갖고 좀 명동 구경 좀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신부님 좀 안내 좀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들 중에 엄마가 가서 해. 내가 가서 해. 그러니까 이게 이 영어로 말하면 우리나라 애들은 프렌들리 하지 않아요. 다정하지 않아요. 다정하지가 않아. 애들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 애들이. 이게 지금 이러니 대한민국이 그런 지금 이 자기 1년 후배를 벽돌로 머리를 깨고 소주병으로 때리는 애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교육제도를 바꾸지. 제가 아까 1000년, 100년, 10년, 2030년, 2040년 얘기하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공부 잘한다고 좋은 세상 끝났어요. 행복한 사람이 많아야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나라를 가꿔야 돼요. 행복한 나라를.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 어때요? 보셔요? 산에 가갖고 그분들 아마 사업 망하고 건강 해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물론 선택해서 가는 거겠지. 이 방송사에서 조금 조작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분들은 명예도, 재산도, 권력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이죠? 국회의원들 지금 그 사람들 여러분 보면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 신부님 말씀대로 성주순례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다 했는데 돈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그때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나중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쓰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야. 나중에 어디서 나중에. 지금 안 쓰면은 나중에는 더 못 써요. 지금 안 쓰면 나중에 더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쓰세요. 성주순례도 가고 한국도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직원들 데리고 민둥산에를 갔었어요. 정선에. 너무너무 잘해놨어. 내가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처럼 등산 잘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나라도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등산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나라도 없어요. 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정선에 레일 바이크라는 걸 우리 직원들 40명하고 탔어요. 이야, 신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다닐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한 10년 전에 할머니들이 용돈이 5만 원 나올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 할머니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5만 원 다 닦아 써라. 조금 있으면 10만 원 나올 거니까. 10만 원 올랐죠? 다 닦아 써라. 조금 있으면 20만 원 나올 거다. 지금 20만 원 나오죠? 다 닦아 쓰세요. 5년 후에는 최소한 60만 원, 70만 원 나와요. 5년 후에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 거 아니야. 재물은요, 내가 나눌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걸 가지고 나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아 완성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있어요. 이제 뭐 출세할 것도 아니고 판사 될 것도 아니고 검사 될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될 것도 아니고 대통령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세상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자아 안성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 깨달으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많이 깨달았죠? 여러분들은 내가 봐도 훌륭한 분들이야. 훌륭한 분들이야. 예.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행복해요. 제가 사제로 살면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몰랐어요.
그냥 신부 강론하고 미사하는 건 줄만 알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평화방송에서 성서 황창현 신부와 함께 했다는 성경 여행 있죠? 예, 그거를 하면서 12번을 강의를 해서 총 24시간이지만 한 번 강의할 때마다 내가 한 사람씩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병원에서. 왜냐하면 예수님 성서를 묵상하면 전부 병 고치는 거야.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아픈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빨리 치유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분들 많을 거야. 근데 문제는 나는 말씀의 은사는 받았는데 치유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난 진짜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남들은 안수기도 하면 막 우리 오홍진 신부님 한참 젊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이쪽 쓰러진다면 이쪽 100명 쓰러지고 저쪽 100명 쓰러지고 그러는데 나는 25년 동안 안수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게 치유 은사 있는 신부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걸 내가 느껴요. 분명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신부님 제발 그래도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탁 손을 얹으면은 내가 느껴.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느껴져. 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더 한심한 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치유하겠다고 머리 디미는 교우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더 불쌍해.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12명을 수술을 해주겠다고 빈센트 병원하고 연락을 했는데 정말로 놀라운 거는 돈이 8천만 원이 들어가요. 12명 수술해 주는데 병원에서 반 부담하고 내가 반 부담하는 거니까 8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마지막에 얼마까지 들어왔느냐면 8,150만 원까지 들어왔어. 그래갖고 내가 150만 원도 스님한테 보냈어. 신부님 8천만 원이라는데 150만 원은 왜 보냈습니까? 들어왔으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과일 사서 보내고 수술한 사람들 영양제 사서 보내라고 병원에서 그 150만 원 갖고 12명한테. 그래서 몽고 사람, 아프리카 사람, 베트남 사람, 또 우리나라 있는 분들 정말 기가 막힌 분들 수술 다 해줬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쑥스러우네. 내가 박수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교우들이 보내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통로가 된다는 걸 깨달아서 통로가. 그런데 더 놀라운, 이건 박수 받을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그 성경 여행에 그걸 보면서 할머니들이 돈을 보내준 거야. 할머니들이 돈을 보냈는데 그 할머니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할머니인데 평창에 피정을 오셨어. 신부님, 저 온몸에 암이 다 퍼졌습니다. 아마 2달, 지난 6월 달에 와서 할머니가 나한테 한 얘기예요. 2달, 3달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는 죽어도 신부님이 죽어가는 사람 수술해 주는 거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신부님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을 8월 며칠이면 그걸 탄대.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저는 죽지만은 신부님 2사람 살려달라고 돈을 보냈어. 2천만 원을 8월. 나는 이제 뭐 미국에 있었으니까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돈이 들어와 있었더라고, 할머니가. 그리고 그걸 보고 또 돈이 많이 들어왔어. 하여튼 많이 또 들어왔어. 그래갖고 수님한테 또 연락을 해갖고 수술해 주라고 그랬더니 또 8명을 또 수술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평화방송하고 수요일 날인가 보다. 다음 주 수요일 날 평화방송하고 전달식 돈 4천만 원이면은 8명을 수술해 줄 수 있는 거. 4천만 원이면은 저는 한 푼도 안 냈어요. 저한테 박수 치지 마세요. 저는 한 푼도 안 냈어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내가 좋은 지향을 가지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 이 지향을 가지고 살면은 하느님이,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나라를 사랑하는 교우들이 도와주는구나. 내가 심부름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걸 깨달으니까 이제 어려운 데를 찾아서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얼마 전에는 외방선교에서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에서 이상원 배다라는 젊은 신부가 10년 동안 거기 농민들을 위해서 살았대. 유통 시스템을 하고 싶대. 냉동차가 있으면은 마닐라로 그 농사진 걸 보낼 수 있대. 그래서 또 그것도 또 5천만 원을 도와줬어요. 근데 내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라고 보내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는 내가 그 이제 동영상을 여러분들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 아프리카 잠비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왜 사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왜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살아? 아니 내가 하다 못해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성당 나오는 자식들한테 성당 안 나오죠 자식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열심히 한 분들 아니야. 그럼 제일 고민이 뭐야? 자식 성당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성당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애들은 성당 나가기 싫어. 먹고 살기도 바쁘고 성당 나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싫어. 그래서 성당 나가기 싫은데 오래간만에 엄마네 집에 갔는데 어머니네 집에 갔는데 80 넘은 어머니가 웃으면서 얘기해도 성당 나갈까 말까 한데 머리는 하얗고 얼굴엔 주물이 자글자글하고 웃어도 이쁠까 말까 한데 거기다 인상을 써가면서 성당 좀 나와. 어떤 놈이 성당 나가고 싶어? 더 나가기 싫지.